그러면은 계속해서 지명채권 양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름이 특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그러한 채권이고, 이것은 증권적 채권이 아닌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증권적 채권과 지명채권과 증권적 채권을 나중에 별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권적 채권은 배서라든가 교비에서 넘겨지는 거지만 이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이 채권 증서가 작성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증거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적 채권은 뭐냐면 증권적 채권은 이제 증서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엄수표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증서가 있겠지만 지명 채권은 그냥 당사자가 특정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증서에 반드시 이것이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증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 증서가 있게 되면 채권 증서를 상대방 요구하게 되면 넘겨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명채권의 양도인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대항 요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명채권은 이름이 적혀 있거나 이렇게 어떤 특정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그러한 채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갖겠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채권을 양도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지명채권 같은 경우는 양도성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문제가 되는 지명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명채권 양도 제한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채권 양도 제한은 자,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은 뭡니까? 당연히 이 채권의 성질에 의해서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이 되는 경우. 그래서 채권자가 달라지면 변경된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거. 예컨대 특정인을 교수하게 하는 채권, 그 다음에 특정인의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 부작위 채권 이런 게 있는데 자, 어떤 특정인을 교수하게 하는 채권. 예컨대 자, 채권을 어떤 특정인을 예컨대 학생 값을 가르치게 했는데 자, 채무자 을이 있고 채무자가 가르치는 거죠. 교수하는 거죠. 가르치는 건데 자, 이 갑이라는 학생을 대신해서 병이라는 학생으로 바꿨다. 그런 경우 을의 입장에서는 이 갑을 가르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병을 가르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이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것과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차이가 있을 때 그렇죠? 이 갑이라는 학생을 굉장히 쉽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비교적 가르치는 그러한 게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을이라는 학생은 굉장히 애를 먹어야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더 작업이 힘든 거죠. 그 다음에 갑을 그리게 하는 것과 병을 그리게 하는 것 이게 서로 내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인을 채권자가 이 채권자를 변경했을 때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채권의 성질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특정의 채권자에게 급부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채권.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 그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질상 제한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의 채권자에게 급부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채권. 그렇죠? 이런 것은 채권자나 채무자, 즉 채권자나 이 채무자 간에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뀌어버리면 이 사람에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경우에 성질상 지명채권 양도가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을 보게 되면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자 특정 채권자에게 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이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는 경우는 뭡니까? 결국은 이것은 돈이죠. 돈으로 할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 특정 채권자에 관한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채권 양도가 가능하고 이런 경우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채권은 이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변제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특정인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려주는 거, 그런 것은 양도가 원칙적으로 성질상 제한이 되겠지만 그 초상화를 그려줌으로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당해서 손해배상으로 물어줘야 될 금전배상인 경우는 그러한 경우는 채권 양도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질에 의한 제한. 자, 특정의 채권자와 사이에 있어서 결제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채권, 예컨대 상호계산 채권이죠. 이러한 경우는 어떤 그 당사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예컨대 갑과 을 간의 상호계산에서 계속 거래가 주고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떤 채권이 이 당사자 간의 갑과 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때 제3자인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성질상 이 특정의 채권자와 사이에서 결제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채권 양도가 제한이 되죠. 그 다음에 채권 사이에 주종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정된 채권도 역시 이것을 분리를 해서 할 수가 없죠. 예컨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갑이 을에게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거기에 이자가 10%다. 그런 경우에 1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과 이것을 분리해버려서 이건 따로 주고 이건 따로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발생한 이자 채권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로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런 경우는 1년에 이자가 10만 원 생겼죠. 그래서 이 1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따로 처분해서 팔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갑이 을에서 갖는 권리는 100만 원에 대한 채권과 이 10만 원에 대한 이자 채권, 이것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이것과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팔 수가 있다.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중에서 양도성의 유무가 문제되는 거 있는데, 전세금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 옛날 판례는 부정을 했지만, 최근에는 일정한 경우에 긍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이 집에 대해서 전세금이죠. 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갑과 을 간에.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만 따로 띄어서 할 수 없는 게 원칙이겠죠.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인 전세권과 전세금을 따로 띄어서 분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계약기간이 다 끝나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 전세금을 받을 채권만 따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전세권 전속기간에 만료로 소멸하거나 전세계약의 합의 또는 해지로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전세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처분이 있을 경우는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채권 양도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양도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임금은 누구한테 줘야 된다? 직접 그 근로자한테 줘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사용자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장내 채권이라든가 조건부 채권도 장내에 그것이 확정될 수 있으면, 그렇죠? 확정될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첫 번째는 뭡니까? 성질상 그것이 양도가 안 되는 게 있었죠. 양도가 제한되는 게 있었는데, 두 번째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은 선의, 무중과실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양도금지 의사표시의 존재 및 제3자의 악의 입증 책임은 이 채무자가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민법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채권의 양도성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금지 의사표시는 채권의 성립 이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즉, 그런 유효하고, 그 다음에 양도금지 이후에 양도 제한하는 것도, 양도금지도 하는 마당에 양도 제한까지, 양도 제한은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채권 양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특약한 경우에 이 양도 가능한 채권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한인 양도금지가 허용되는 이상 제한도 당연히 부정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채권 양도의 금지 의사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당사자 간에 채권을 우리 양도하지 말기로 한 경우에
그것을 갑이 을과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병이 뭡니까? 선인 경우는 을이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양도를 선의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갑과 을은 관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자, 채권을 넘기지 않기로 하는 뭘 했습니까?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하는 것은 뭡니까? 채무이행이죠.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특약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갑은 을과 사이에서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했는데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생긴 경우에는 이 책임을 특약불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압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채권의 압류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 압류는 누가 합니까? 이런 경우는 국가가죠. 근데 당사자 의사 표시로 국가가 채권 압류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 압류하는 것은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채권의 압류까지도 제한할 수는 없을 뿐이고 당사자 간의 어떤 의사 표시에서 임의로 제한한 것 뿐이니까 국가기관이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채권의 성질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경우, 두 번째가 의사표시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인데 주로 뭐 연금 청구권이라든가 부양 청구권 이런 것들이 보험금 청구권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항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채권이 있을 때, 자, 갑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지명채권 양도는 이 갑과 이 병 사이에서 낙성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을은 불축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채무자는. 왜냐하면 자, 자기는 갑이 채권자라고 갑한테 변제를 했는데 이미 병한테 양도를 해버렸고, 근데 을은 이미 갑한테 변제를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 병이 와서 내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돈 내놔라고 할 경우에 을은 잘못하면 병한테도 또 돈을 갚아야 되는. 그래서 뭐가 입니까? 2중에 또는 만약에 병이 정한테 갔을 때 3중에 여러 번의 어떤 채무를 변제해야 될 그러한 생길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채무자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을 어떻게 된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지와 승낙을 대항 요건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통지 또는 승낙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거는 임의 규정이고 채무자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임의 규정의 성격이 강하다. 제3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행 규정이고 사회질서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행 규정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 규정은 갑이 을에게 있고 이 갑이 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 어떻게 되냐, 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냐고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자,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이죠. 자, 통지 또는 을이 승낙이죠.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을이 자진해서 승낙을 하는 경우가 되죠.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다음 채무자 위에 제3자에 대한 동요건은 자, 이 사람 말고 제3자에 대해서 3자에서 대항요건 하는 경우보다는 이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라든가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이다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자, 채무자에 대해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뭐냐면 양도인입니다. 양도인. 그렇죠? 그 다음에 채무자. 양도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은 여기 된다, 안 된다? 양수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은 여기에서 통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의해서 통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선고할 수는 있다. 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갑이, 병이 이렇게 있을 때, 채무자는 통지는 이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을에 대해서 통지를 안 하면, 이 병은 뭡니까? 을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병이, 야, 너 왜 채권을 나한테 양도했으면서 왜 을에 대해서 내가 권리자라는 걸 알려주지 않느니 빨리 알려줘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뭐다?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지는 채무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그래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인은 아니다. 이 정도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의 전원에 대해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전원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증채무인 경우는 주채무자에게 하면 되지 보증인에게는 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이 보증인은 뭐냐면 주채무자에 대한 종된 채무자이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에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이 보증채무는 할 필요 없지만 연대 채무자는 각자가 뭡니까? 동등한 채무자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전원에 대해서 해라라고 하는 거죠. 연대의 경우는 전원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이 보증채무의 경우는 보증인에게는 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인에게 통지를 왜 안 하느냐? 통지를 안 하게 하냐면 갑이 병에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에게 통지를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은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을한테 가서 야, 내가 그 갑으로부터 채권 양도받은 사람이 나한테 변제해라고 사기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 참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그냥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가 마치 그 채권 양수인 것처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 의견이 있는데 양수인에게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도인이 통지를 안 해주면 계속 양수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문제가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채권은 동일성을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양수인은 반드시 성명 등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 하는 거죠. 그래서 갑과 그 밖에 이인에게 양도했다는 통지는 갑에게밖에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수인은 성명 등으로 반드시 특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뭡니까? 이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통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다 통지를 하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갖고 있는 채권을 내가 누구 아무한테 줬어. 그랬을 때 예컨대 갑과 이인한테 줬어라고 했을 때 이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 양수인은 정확하게 누구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을이 채권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통지의 시기는 언제냐면 사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지의 시기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시기는 사후라도 문제가 없다. 그 대신 다만 효력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소급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 통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전에 통지는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내가 병에게 양도했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변제하지 말고 병에게 양도해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그 갑에게 넘겨놓고 사후에 이렇게 통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을이 병한테 갚으면 되는 거죠. 그전에는 갑한테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전에 갑이 통지도 병에게 채권도 양도 안 했으면서 나 앞으로 채권을 너한테 너한테 받을 채권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지도 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특정이 안 되면 이 을은 누구한테 갚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을이 뭐냐면 이중 변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을한테 이 채권자가 누구라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채권자를 특정해서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그 특정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장래의 채권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뭐냐면 관념의 통지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채무서라든가 그런 경우도 전부 이 성질을 관념의 통지다라고 하는 거죠. 관념의 통지가 잘 이해 안 되시면은 민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통지 내용은 채권의 양도 사실이 있었음. 그렇죠? 자, 갑이 너한테 알려줄 때, 야, 내가 나한테 받을 돈을 내가 비영한테 양도했으니까 앞으로 비영한테 돈 갚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도달에 의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것과 행위능력,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 등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무능력자라든가 그 다음에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한 경우 이런 거 통지라든가 착오가 있는 경우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취소할 수가 있고 빚진 의사 표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수인이 처리하고 싶을 때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갑한테 을이 100만 원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이 갑이 병한테 1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받을 채권을 3월 1일 날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 했는데 다시 이것이 갑이 자기가 이것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양수인 병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을한테 이미 3월 1일 날 통지를 했는데 나중에 5월 1일 날 이것을 처리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을이 병한테 4월 1일 날 돈을 갚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이에 처리한 경우에도 보다 갑은 을에 대해서 1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 채무자 을이 이를 가지고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미 변제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걸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권 양도 계약을 해지한 경우 통지권자는 누가 되냐면 이 사람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채권 양도의 통지권자는 너다 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양수인 이 사람은 채권 양도를 이 사람에게 할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서로 자기가 권리자라고 이 채무자에게 주장하게 되면 채무자의 보호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반대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 아까는 이렇게 왔지만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양도인이 이제 병이 되겠죠. 양수인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채권 양도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통지권자인 양수인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채무자의 승낙입니다. 채무자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 100만 원 받았겠는데 채권자 갑이 이것을 병한테 하려고 했을 때 을이 그래 네가 그냥 병한테 채권을 넘겼다는 걸 알겠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 100만 원이 당연히 이쪽으로 오겠죠. 이 관계는 끝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의 승낙도 역시 관념의 통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사실에 대한 인식. 내가 그것을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채권 양도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승낙 안 하면 채권 양도가 안 되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의사표시 규정을 준용하게 되므로 대리인에 대한 승낙, 사자에 대한 승낙도 모두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뭡니까?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겠죠. 양도인이라든가 양수인 두 사람에 대해서 다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양도인은 아까 뭐였습니까? 채권 양도는 이 사람만 이 사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사람만 양도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채무자의 승낙은 이 채무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둘 다 승낙을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채권 양도는 이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양도인 것처럼 참칭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 승낙은 채무자가 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빚을 받아들이겠어 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든 불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양도인이나 양수인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승낙의 시기는 이 사전 승낙도 유효한데, 이제 이거는 원래 그 채무자의 그 승낙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 갑이 채권자가 우리 채무자한테 의뢰 승낙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리스크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사전에 했던 사후에 했던 간에 이 채무자가 그 자기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굳이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사전이 됐던 사후가 됐던 그런 것은 다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이라도 하는 경우는 이 사전에 있던 채권자라든가 양수인, 양도인과 양수인
이 값과 비형이 특정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비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굳이 이 채무자가 이것을 뭐 채권자에게 자유스럽게 양도했다. 양도하는 것을 승해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굳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채무자가 미리서 포기하는 경우로 봐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유효하다. 다만 이런 승낙이라든가 이런 통지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한다? 이 양수인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채무자가 승낙을 했다.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게 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지라든가 승낙이 없는 동안 효력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이야기죠. 갑이 을에게 100만원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이것을 비형에게 넘겨줬다라고 통지를 하거나 또는 이 사람이 승낙을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통지 승낙한 시점이, 통지라든가 승낙을, 한 시점이, 통지라든가 했던 시점이, 통지를 했던 시점이, 자, 3월 1일이라고 가정합시다. 통지를 했습니다. 승낙은 5월 1일 날 승낙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사이에 발생한 건 어떡하냐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양수인은 채무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양도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자, 대항효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사람에게 통지하거나 이 채무자가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통지라든가 승낙이 없는 경우는 양수인이 이 을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선이건 악이건 불문합니다. 그 다음에 통지 또는 승낙이 있기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서 한 변제, 기타 면책 행위는 모두 유효하다. 따라서 통지를 하기 전에 이 3월 1일 날 하기 전에 또 5월 1일 날 승낙하기 전에 을이 이미 갑한테 뭐죠? 2월 1일 날 변제를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상계라든가 이런 면제도 다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효력은 양도 계약만으로서 곧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 채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양수인에 대해서 유효하게 변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채권 양도 제도는 이 채무자, 특히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채권 양도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하게 되는 통지와 채무자가 양수인 또는 양도인에게 하게 되는 승낙, 이 두 가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은 통지라든가 승낙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관념의 통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왕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당사자는 설명드렸습니다. 통지는 누가?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승낙은 채무자가 양도인이라든가 양수인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꼭 양도인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수인은 안 됩니다. 시기는 사후 통지만 할 수 있고 사전 통지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도 하기 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승낙은 뭡니까? 승낙은 이 사후 승낙이 원칙이지만 사전 승낙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채무자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철회는 이 양수인의 동의로 철회가 가능한 거고 상대방의 동의로도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점이 다르다. 예.